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 94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 이론은 좀 어렵게 나왔고요. 실기는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93회 풀이할 때 되게 합격률 높을 것 같다고 했는데 7점 몇 %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94회는 제가 봤을 때는 93회보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론은 어려웠지만 실기는 비교적 쉽게 내서 아마 커트라인에서 보통 합격하시거나 뭐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94회는 제 예상으로는 좀 어렵지만 합격률은 93회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회계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말하는데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뭐다? 재고자산 변경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뭐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외우셔야 돼요. 전산세무에서는 무조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그리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적용하고 회계 추정은 전진법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쉬워요. 그래서 유의사항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땐 이렇게 나와요.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어렸을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 그리고 이럴 때는 소급법 적용 후 전진법 적용, 이럴 때는 전진법 적용한다. 까지 요렇게만 알아두시면은 이 문제는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셔야 돼요. 자, 2번 다음 자리에 위해서 2020년대 법인세 비용은 그러면 얼마인가? 어려운 문제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다음에 나오셔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 틀리고 다른 문제를 건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풀이는 해볼게요. 자, 단기에 발생한 차이와 실현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아. 2020년에는 이렇고 2021년에는 이렇습니다. 2번 2020년도 초 이연법인세 잔액은 없으며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200만 원이다. 3번 미래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3번은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래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고 가정해야지 우리가 이연 법인세 자산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 이런 가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제가 항상 하면서 말씀드렸죠. 출제위원이 바뀐 것 같다고 느낀 것이 이론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재경관리사를 준비하셔 후에 전산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좀 낯설지 않은데 전산세무 2급에 왔다가 1급에 오시면 이런 문제 좀 낯서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은 찍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한 문제 맞추자고 공부하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 1급 준비 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과감히 건너뛰고 내가 잘하는 것 또는 법인세 실기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첫 번째는 납부할세액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연법인세 자산액을 구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보통 역산을 해줘요. 납부할세액은 뭐냐면 미지급 법인세가 되겠고 이연법인세 자산은 내가 단기 이후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아니라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자산, 부채가 납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분기를 통해서 구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역산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고자산 평가가 뭐죠? 송금불산입 유보가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이 된 거고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라고 적용돼 있는데 2020년에는 10%, 2021년에는 20%가 되겠다. 그래서 2020년도에 법인세 비용이니까 2020년도에 얘는 송금불산입 유보를 시킨 거고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있으니까 얘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차가감 소득 금액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자, 1번 납부할세액을 구할 건데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00만 원인데 법인세 비용이 문제에 주어진 게 없네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200만 원.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송금불산입이 되긴 하는데 일단 200만 원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얼마예요? 그쵸, 20만 원이죠. 4만 원에 16만 원 더해서 20만 원이고 송금산이 인급불산이 되는 거 없고 지금 차가감 소득 금액이 220만 원이다. 그럼 납부세액 얼마예요? 220에 10%를 곱해서 22만 원이 됩니다.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연법에서 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보세요. 2021년 게 있죠. 그럼 2021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실현되는 거예요. 송금부산이 유보됐던 게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연법에서 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차기에 내가 그쵸, 환급받을 세액이에요. 그래서 4만원에 2021년에 실현되기 때문에 20%를 곱해서 8천원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연법에서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1년에는 마이너스 유보되기 때문에 20%를 곱해 주셔야 되고, 접대비는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친절하게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은 미지급 세금이 22만원. 그런데 이연법에서 자산이 8천원이고 나머지가 법인세 비용,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염습할 만한 기출문제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3번, 당사는 2020년 5월 아름사로부터 상품 땡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2020년 6월 매입처인 다음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배서 양도하였으나 금일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음사에는 당장 수표를 발행하여 어음 대금 및 부도 관련 비용 3만원을 지급하고 아름사에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 부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할 금액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자, 아름사가 있고 당사가 있고 다음사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아름사에서 우리한테 매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배서 양도한 거죠. 다음사한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아름사가 다음사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음사는 아름사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배서 양도했기 때문에 실제 흐름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름사가 다음사한테 어음을 준 것처럼 되는 거고, 다음사는 아름사한테 어음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몰라도, 자, 부도어음으로 회계 처리할 금액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음사가, 보세요. 다음사가 부도 관련 비용을 3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다음사가 3만원 부담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원래 있던 어음이 50만원이니까 당연히 얼마 필요해요? 53만원이 필요하겠죠? 이게 말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아마 이런 거를 개념이 없으시면은 당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요.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회계 기준이 있는데 회계 기준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념품을 잡으시고, 당연히 50만원 받아야 되는데 추가 비용 3만원 들었으니까 53만원 청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료를 보고 해당 국채의 취득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채나 사채나 비슷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국채 액면가액 및 액면 이자율이 100만원에 연 12% 월화를 계산되고, 국채 발행일 및 발행가액이 95만원, 취득 및 일 및 취득가액이 2020년 7월 1일에 102만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취득일 및 취득가액이 2020년 중반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7월 1일 취득가액에서 경과이자를 차감해야 함. 무슨 뜻이냐면, 취득가액에서 경과이자가 뭐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과이자를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취득가액에는 경과이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중간에 취득하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경과이자는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94의 이론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출제위원이 분명히 바뀌었고, 이분은 최소한 재경관리사 이런 문제들을 보고 전산세무일급이 좀 본인이 보셨기에는 이론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난이도를 확 올렸어요. 보통 이런 취득원가 구하는 것도 중간에 취득한 거 거의 안 나와요. 보통 연금 현가계수 같은 것들 주고 이자랑 취득원가에다가 현가계수 곱해서 뭐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또는 상가액을 구해서 뭐 장부가액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중간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여기 있네요. 친절하게. 그쵸? 경과이자는 이 액면가액 가지고 항상 하는 거예요. 이자 계산하실 때는 사채도 보면은 사채 액면가액으로 하죠. 그죠? 액면가액에다가 어떻게 해요?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죠. 사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효이자율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효의 자리 없고 12%만 있으니까 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얘를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96만 원이 나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 경과이자가 차감해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이자 차감할 때는 액면가액으로 차감을 한다. 그리고 7월 1일이니까 12분의 6을 구하셔서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5번 다음의 주식을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 기타 포괄 손익 돼 있으니까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뜻이 되겠죠. 2019년 6월 5일에 취득했는데 동주식의 취득 12월 말 공정가치는 이렇고 2020년 말 공정가치는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되는 평가손익의 잔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2019년 취득 당시랑 2019년 기말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공정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되는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볼게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처음의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익숙하시거나 회계 처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풀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2019년 6월 5일 날 만원에 취득했네요.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1,700원이고 2020년 12월 31일에 공정가치는 1,300원이다. 그래서 평가를 하시게 되면 자, 이때는 평가이익이 700원인데 지금 700원에서 줄었죠? 그럼 이럴 때는 평가이익이 마이너스 400이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평가이익을 차감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300이 남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이게 자본 계정인 걸 알잖아요. 그쵸? 그럼 재무상태표는 뭐죠? 누적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재무상태표 계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최초 취득가액에서 최종 기말가액의 차익을 평가이익으로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1번 방법이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익숙해지시고 이거 딱 보니까 기타 포괄손익 자본 계정이네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누적이네 바로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없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광공민의 생산배 진행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한다. 다음들을 통해서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료비만 물어봤어요. 문제는 가공비도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죠. 자, 일단 완성품 환산량 단위다 원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쵸? 자, 그런데 공식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쓰시면 외워져요. 자, 그래서 보니까 평균법이니까 얘 제외하고 얘가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재료비만 필요하죠.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 단기 금액이 있으니까 단가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료비는 단기 완성량 몇 개예요? 700. 가공비도 같이 해볼게요. 기말제공품은 200개인데 재료비는 완성도에 상관없이 100%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가공비 같은 경우는 자, 700의 완성도 퍼센트 50%니까 100개 넣어주면은 가공비 같은 경우는 완성품 환산량이 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다 했죠? 재료비의 단가는 얼마냐면 단위당 원가는 제가 그 단가를 곱하면 안 되네. 여기 써놨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단위당 원가의 단가만 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재료비는 기초에 50만원 있었는데 단기에 220만원 투입됐는데 기말 환산량이 900이니까 나누기 해주시면은 단가는 3,000원이 되겠고요. 가공비 같은 경우는 300에 370도니까 400에서 나누기 800 하니까 단가가 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료비가 아닌 가공비를 물어봤으면 답을 5,000원 하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재료비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 간의 용역 제공 비율이 다음과 같을 때 제조 부분의 P1에 배부대 보조 부분의 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라고 돼 있네요. A1 부분부터 배부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A1 총 발생 금액이 25만원인데 A1 자기한테는 배부 안 하죠? 그럼 보니까 30% 배부해 주시면 되겠고 P2에는 50%, A2에는 20%를 배부해 주시면 이렇게 75,000원, 125,000원, 5만원이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2를 배부하시면 되겠는데요. A2는 어떻게 배부하냐면 자, 배부 대상 금액이 5만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생원가 31만원에 A1에서 배부받은 금액 5만원이 있죠? 그러니까 36만원을 가지고 배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A1엔 배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에만 요거의 비율로 배부하시면 되겠죠. 얼마를요? 36만원. 그래서 해보면 자, P1의 배부될 비율은 아이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 그냥 해볼게요. 이게 왜 순서가 잠깐만요. 날라갔다. 제가 방금 작업을 해뒀는데 날라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P1의 배부될 금액 얼마죠? 요거 두 개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50%에 40%니까 P1에 배부되는 거는 총 90%분의 50%를 하면 돼요.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되는데 얘가 0.5556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36만원 곱하기 50% 나누기 90%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했던 0.5556이 나왔어요. 그래서 곱하시면은 20만원이 나오고 얘는 이렇게 곱해지면 굳이 곱할 필요 없이 P1과 P2에만 배부되니까 36만원에서 20만원 뺀 16만원 이렇게 배부하셔도 되겠죠. 그럼 P1의 배부될 금액은 75,000원에 20만원 더하니까 27만 5천원이 되는 거고 P2의 배부될 금액은 12만 5천원에 16만원 더하니까 28만 5천원이 되겠네요. 그쵸? 만약에 P2를 물어봤으면 28만 5천원, P1은 27만 5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회계 처리할 경우 발생되는 것은 올바른 것은 단 기말 재고 자산은 없음 돼 있죠? 너무 쉽네요. 뭐예요? 자, 생산부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니까 얘는 무슨 비용 처리됐다? 제조원가 비용 처리했다. 근데 제조원가가 판관비로 처리가 됐대요. 그쵸? 그 무슨 뜻이에요? 제조원가 처리될 게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비 됐으니까 제조원가는 적게 계상됐고 판관비는 과대 계상됐죠. 자, 손익계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 여기에서 판관비 빼면은 영업이익이죠. 근데 판관비가 과대 계상됐으니까 영업이익은 줄었겠고, 그쵸?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없으니까 제조원가는 줄었겠고 매출 총이익은 늘어났겠고요. 그쵸? 영업이익은 줄었겠고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돼요? 여기 법인세 일정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준 것만큼 여기서 늘었으니까. 그쵸? 영업이익은 준 게 아니라 얘는 변남이 없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니까 2번 매출원가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3번 판매비와 관리비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 4번 매출총이익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했으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전산세무 1급 레벨에서는 보너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 요것도 전산세무 1급에서는 보너스 문제예요. 조업도 증감에 따른 총원가와 단위당 원가의 행태를 요약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안 맞게 짱 찌은 것은 해볼게요. 자, 총원가네요. 고정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죠. 항상 단위당 원가는 대신 고정비는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감소하게 돼도 고정비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는 거고요. 변동비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했으니 단위당 원가의 고정비는 당연히 감소하겠고 얘는 증가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당사는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까지 사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 제품 2,500개 생산하였으며 직접 노무비는 400만원이 발생하였다. 시간당 실제 임률은 1,000원이며 시간당 표준 임률은 900원이다. 제품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2시간이다. 10월에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 표준원가는 자주 나오긴 해요. 근데 어려우니까 제가 항상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맨날 나오니까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88회인가요? 그때부터 표준원가가 주구장창 나왔었거든요. 한 번, 두 번 빼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내가 문제를 찾아서 공부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웬만한 문제는 아마 다 풀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AQAP, AQSP, SQSP를 쓴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넣으시면 돼요. 실제 직접 원가는 뭐냐면 실제 발생한 원가여서 얼마냐면 400만 원인데요.
자, 그래서 오른쪽 게 크면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 직접비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률 차이 또는 가격 차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능률 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열의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의 차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맷이니까 무조건 외우셔서 쓰시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4단계를 거치는데 우리가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 할 때는 어차피 중간에 있는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간편법으로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실제 직접 원가가 얼마가 발생했냐면 4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자, 일단 천천히 볼게요. 400만 원이 발생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실제 임률이 1000원이니까 1000원을 구해서 이 AQ를 역산한 거예요. 4000시간은 문제 어디든 없죠? 자, 이게 400만 원이 실제가 발생했는데 투입된 실제 임률이 1000원이니까 4000시간을 역산한 거다. 그럼 이제 AQ 구했죠? 4000시간이고 SP 얼마예요? 900원이네요. 그쵸? 그러면 실제에 대한 표준원가가 얼마냐면 36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Q는 900원으로 구했는데, SP는 900원으로 구했는데 SQ를 모르죠? SQ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 제품 몇 개 생산했어요? 2500개. 그러면 투입된 시간 얼마다? SQ는 5000시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9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능률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오른쪽 게 더 크면 유리하니까 능률 차이는 90만원 유리한 차이가 되겠고, 만약에 임률 차이나 가격 차이를 물어봤으면은 어떻게 돼요? 40만원 불리한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네요. 1번.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이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뭐죠? 비만가액 1000원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대손금 실기가 나올 때도 1000원 남기는 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표나 어음은 1매당 1000원이고요. 외상매출금은 그냥 1000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맞고요. 3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회수기일이 1년이 아니라 몇 년?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30만원 이하여야 돼요. 이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손금 강의를 할 때 제가 옛날 자료를 써서 모르고 20만원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30만원으로 수정을 하긴 했는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시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보통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공제를 안 받은 거니까 거기에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몰라도 찍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찍을 수 있냐? 경정이 뭐예요? 경정이 이거예요. 세무조사 나왔어요. 그래서 너네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게 경정이에요. 이럴 때는 매입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가산세가 부과가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경정 기간에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만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가산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 예정신고 누락본에 확정신고 제출해서 매입세가 공제받는 경우랑 내가 합계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경우. 근데 2번은 왜 틀리냐면은 경정시 뭐가 있어요? 경정기간의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3번 다음 중 연구 및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에요. 이건 내용을 몰라도 내가 느낌상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찍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1번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적용을 해줘야겠죠? 2번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지분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주주 임원인 전담 요원의 인건비.
딱 봐도 싸하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10%를 초과하면은 안 되겠죠. 3번.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대학 위탁 교육 훈련비 당연히 적용해줘야겠고요. 4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 개인에게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위탁 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느낌상으로 센스로 이렇게 찍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법인세 전체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푸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4번.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아랫무역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 다음 상사. 아름이랑 다음을 좋아하시네요. 다음이네요, 여기는. 그래서 1,500만원에 공급하였다. 그 관세의 과세 가격이 600만원, 관세가 120만원이라고 할 때 주 아랫무역의 거래 징수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되게 어렵죠? 단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였고 예시된 것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수입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해요? 세관장이에요. 일단 요게 문제 포인트예요. 혹시 이게 변형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관장이 일단 포인트다. 수입 부가세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관세 과세 가격 어렵죠. 이게 뭘까요? 관세 과세 가격. 물건 가격이에요. 물건 가격. 그러니까 법이 되게 어렵게 써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게 왜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뭔가 법리상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자, 관세 과세 가격은 그 물건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관세가 120만 원일 때 자,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자, 주 다음 상사에게 1,500만 원짜리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중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중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 자, 이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됐어요. 수입처가 있고 아랫무역이 있고 다음 상사가 있는데 아랫무역이 수입처한테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얼마에 받았냐면은 세관장이 징수한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수입자의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하냐면 관세, 과세 가격, 물건 가격에 관세랑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얘네들의 교육세, 농어촌, 철벽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세, 과세 가격과 관세와 그리고 플러스 얘네들을 다 부가세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가 아닌 부가된 부가세라고. 그래서 수입자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얘랑 얘를 계산해서 720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랫무역이 다음 상사한테 공급을 했는데 얼마에 공급했어요? 1,500에 공급했죠. 그러면은 1,500 중에서 이미 과세가 된 720을 뺀 780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80에 10%를 곱한 78만 원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정확히 몰라도 이중과세 안 되지. 그쵸? 이중과세 안 되고 혹시 이중과세가 되면은 우리가 법인세에서 배당소득 계산할 때 그로스업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부가세는 그런 과정을 얻기 때문에 1,500에서 720 여기 이미 과세된 걸 뺀 나머지 780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여기서 10% 부가세를 부과해서 78만 원이 납부할 부가세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주택임대소득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틀리셔도 돼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번.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주택이어도 과세한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거를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5억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국외주택도 과세예요. 국외주택은 우리가 기준시가 같은 거 확인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국외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좀 서민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래서 고가주택을 갖고 있거나 국외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1주택이어도 과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답이 두 개로 주어졌는데 제가 권장하는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게 있구나. 설명만 저는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나오면은 틀려요. 저보고 풀라고 해도 틀려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기억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이렇게 풀 수는 없거든요. 그쵸? 저도 자주 나온 주제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이런 거에 나오면 저도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종합소득 산출계획 계산 시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계획
금액의 합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래 1, 2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 임대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기업과 니은을 합한 이 세액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합리적인 사람이란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적은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 위제액 빼기 공제액의 14% 빼기 감면세액 아니면은 기억 이외 종합소득 결정세액. 그래서 위 기억의 산식중 필요경비 위제액 공제액 감면세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미등록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필요경비 위제액을 여기 있는 이제액을 총수익 금액의 50%만 인정을 해주고요. 등록 임대주택은 총수익 금액의 60%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권 충족시 공제액은 200만 원이 되겠고요.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을 해줘요. 그래서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않고 등록임대주택은 요건충족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충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단기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도 머리 아프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하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나오시면 틀리세요.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법인세를 강의하면 이거는 저는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예외적인 사항을 문제에 넣었어요. 그냥 틀리라고 문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94의 1호는 틀리라고 낸 문제가 한 3-4문제가 있어요. 대신 실기를 좀 쉽게 냈어요. 그런 식으로 변별력을 넣으셨거든요. 출제자가. 그러니까 실기는 내가 좀 더 어렵게 하고 싶은데 이게 어렵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론에서 본인의 실력을 뽐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일단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해한 그 출제자의 의도는 3번이에요. 400만원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단기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서 답이 본인이 원한 답은 3번이었는데 이제 2번이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의제기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2번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인데 그냥 답을 3번이라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월 31일 거래처 사무상세의 시용품으로 제공 상태인 제품 20개를 자, 어떻게 했냐면은 12개의 구매 의사를 통보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았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과가 되겠고요. 자, 제품 20개 중에서 12개만 구매 이상 통보받았으니까 매출을 몇 개만 인식해야 돼요? 12개만 인식하고 나머지 8개는 회사에 재고로 돼 있죠. 그쵸? 근데 지금 구매 이사를 통보받은 거니까 그냥 매출 처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죠. 제품 매출 곱하기 해서 2,400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가세 수금 240, 보통예금 2,640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2월 12일 액면가액이 2천만원인 사채를 2,100만원에 발행하여 회사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돈이 들어온 것부터 하시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예금에 사채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차액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100만원 인식해줘야 되는데 수수료가 나갔기 때문에 수수료를 현금을 이렇게 빼주시고 나머지 차액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사채에 제가 항상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사채를 상각하거나 이런 붕괴가 아니고 또는 처분하는 붕괴가 아니라 그냥 발행 당시에 회계 처리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하였다. 요번에 새로 나온 유형이죠.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수업을 한 건 아닌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출국 만기 보험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위무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퇴직보험에 해당을 하는데 보험료가 아니라 얘는 향후 퇴직연금 세무조정 실기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얘는 퇴직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인식할 때는 퇴직보험 예치금이고 나머지 회계 처리는 DB형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화재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보험료를 처리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처음에 당연히 보험료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퇴직보험 예치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도 좀 잊을만 하면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나올 때는 출금 만기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지급하였다라고 했을 때 퇴직금 지급 회계 처리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당사는 7월 3일에 우리 상사에게 제품 공급을 했고 구매 확인서를 발급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영세율이 되겠고 구매 확인서에 위한 처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공급 시기에 발급하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7월 5일에 납품한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문제에는 친절하게 7월 5일로 써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쉽죠. 보통 예금, 죄송합니다. 보통 예금이 아니라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가세입니다. 1번 다음의 처리에 근거해서 메인 매출 전폐 입력 분기를 생략하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부가가치세 부족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할 미납일수는 91일로 가정하고 일반 과조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메인 매출 전폐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예정신고 누락분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 체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매입출과 매입이 한 건이 누락이 되는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출 매입을 9번에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에도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하는 게 있고 매입에도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는 게 있어요. 입력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핵심 주제는 뭐냐면 가산세인데요. 자,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신고보전시 가산세는 과소 일반이죠. 그래서 과소 신고 시에는 세율이 몇 %다? 10%. 무신고 시에는 몇 %다? 20%인데 대부분의 문제가 과소 1번만 나오기 때문에 10%를 외우시고 문제 풀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내가 무신고까지 외우기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고 불성시는 10%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무신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납일수가 91일이기 때문에 보세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죠. 그쵸? 그러니까 91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8월이 31일 9월이 7월도 31일 그 다음에 9월은 31일이고 11월은 31일까지 있죠. 그쵸? 그래서 미납일수는 91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도 이렇게 계산해도 얘는 몇 개월이다?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인데 우리는 지금은 과소신고죠. 과소신고는 어떻게 되냐면 1개월 이내에 신고했을 때는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했을 때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했을 때는 50%가 감면이 되는데요. 지금 미납 일수가 91일이기 때문에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1-75%, 75%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1-75%를 한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시 가산세에는 6,250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납부지원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5,687원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론적인 거를 먼저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상식이 어떻게 되냐면 정산대상 매입세 내가 공통으로 매입한 정산대상 매입세액에다가 1-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가세기간수 그러니까 파란색을 해볼게요. 요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증감된 면세 비율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증감된 면세 비율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0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이렇게 돼요.
요거에 증감된 면세 비율을 가지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계산해 줄 거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셔도 되고, 우리가 챙길 건 요거예요. 1-1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가세기간수.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감가율은 건물 구축물의 5%, 나머지는 25%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통 건물이랑 기계장치가 나오는데 요번에 화물차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건물은 5%고 나머지는 25%, 구축물 이렇게는 5%고 나머지는 25%.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보세요. 2018년 1기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18년 1기, 2018년 2기, 2019년 1기, 2019년 2기, 2020년 1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2기 확정 신고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제외한 여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항상 계월수도 어떻게 하냐면은 초월 산입, 말월 분산입이죠? 똑같아요. 초기 산입, 말기 분산입 좀 애매한데 여튼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해 볼게요. 화물차는 1기, 2기, 3기, 4기죠? 4기. 그러니까 보세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감가율 곱하기 경과된 가세기간수인데 4기는 25% 곱하기 4하면 몇 개예요? 몇 퍼센트예요? 100%죠? 그러니까 1 빼기 1이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정상대상 매입세 곱하기 0 되는 거니까 얘는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제가 X라고 표시해 놓은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불공이니까, 업무형 승차니까 불공이니까 당연히 정상대산할 매입세액이 없다. 그리고 자, 이 밑에 있는 기계장치 있네요. 그쵸? 보통 기계장치랑 건물이 자주 나오는데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기, 1기니까 몇 기 지났어요? 2기 지났죠?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얘는 5기고 5%가 얘는 25%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5기라고 입력해 주셔야 되고 기타 자산, 그쵸? 나머지는 25%인데 얘는 2기라고 입력해 주는데 얘는 뭐다? 이거다. 기계장치. 그러니까 여기 2천만 원이 나온 거고요. 얘 같은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단기 면세 공급 요거 넣어주시면은 자동으로 증감률이 계산이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직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아니네. 맞네. 그쵸? 잠깐만요. 제가 너무 대충 설명을 했네요. 그쵸? 그래서 자, 직전은 얘가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직전은 얘네들이 입력이 되는 거고 단기는 얘네들이 입력이 되는 거라서 증가율을 가지고 이렇게 정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결산전표 입력이 있네요. 당사는 근로자를 복지를 위해서 DC형에 가입하였다. 당기분 기여금 2천만 원을 결산일에 보통경제에서 이체하였다. 이 중에서 판관비 부서는 800여 나머지는 제조부서니까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네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7월 1일 신축한 다음에 관리 및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비를 계산하시오. 요거는 보통 이런 문제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쵸? 어떻게 나오냐면 유형자산이 취득가액으로 오른 것은 해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요게 실기에 나오면서 감가상각까지 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뭐라 그랬었죠? 보통 건물이랑 토지가 많이 나오는데 취득세는 포함되고 재산세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일단 날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지체상금이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내가 건물을 만드는데 건물을 좀 늦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건설사한테. 이게 해서 1월까지 만들기로 했는데 2월달에 만들면은 일수에 따라서 이유를 곱해가지고 주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건설사에서도 그 공기 내에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래서 지체상금도 당연히 취득가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자, 나머지 얘네만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3억 3천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내용연수 20년이니까 7월 1일날 신축했으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월을 항상 까먹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되게 유명하신 그 강사분은 항상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꿈에서도 잊지 말자 월알상가.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말자 월알상가. 아까 이런 문제였나요? 무슨 문제였지? 거기도 12분의 6 곱하는 거 나왔었죠? 그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문제였나? 실기 문제였나?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꿈에서도 잊지 마자 월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억 3천에다가
감가상각비 계산하시면 되겠죠. 나누기 20에 내용연수 20년이니까 나누기 20에 월수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영업용 및 관리용이니까 판관비가 되겠죠. 3번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얼마예요? 나와 있으니까 미수수익, 이자수익 인식하시면 되겠죠. 4번 갑니다. 기말재고자산 실질 조사 결과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재고수 부표 확인 중에 도차치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제품 2천만 원이 실질 조사 결과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도차치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는 아직 누구 재산이에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는데 도차치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차치 인도 조건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는 도착을 해야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이때는 판매자, 즉 나의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재고자산에 2천만 원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은 2,500이 아니라 얼마다? 4,500이 되겠죠. 그 나머지는 결산자료 입력 자동전표로 들어가셔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고 엔터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사무관리직인 김태원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상에 소득명세, 부양가족, 그리고 연말정산 입력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만 해볼게요. 다음 가능한 모든 공제를 김태원 씨가 받고자 한다. 근무 지연한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는 없고 급여일은 매달 25일임 돼 있고요. 자, 근무지 보니까 주 중봉이란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퇴사했으니까 얘는 종전 근무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NC컴은 현 근무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입력만 단순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가족 현황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우리가 볼 건데, 자, 본인은 총급여가 6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6천만 원일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구나 보시고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 공제가 될 거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중에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네요. 보니까 부친인 김진석 씨는 부동산 임대 수입 금액 상가 2,400만 원, 임대소득 관련 필요 경비가 1,500 있으니까 2,400에서 1,500 빼면 얼마죠? 사업소득이 900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제가 안 되겠고요. 모친은 이명순 씨는 소득 없는데 장애인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돼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장남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20세 이하야 되니까 안 되겠고요. 장녀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는 모두 국세청 자료에 해당함.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깔끔하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나눠졌네요.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본인은 자동차 보험료 84만 원이 있고 보장성 운전자 보험료 36만 원이 있네요.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인 외에 보니까 모친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위료비 보니까 부친의 상해 사고로 치료비 600만 원인데 실손보험 수령액이 200만 원이 있어요.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치료비 중에서 실손 위료 보험을 받은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00만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모친의 일체어 구입비는 전액 인정이 되고, 장남의 시력 보정용 안경은 한도가 얼마다? 50만 원이니까 5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 볼게요. 본인은 경영대학원 교육비 전부 다 되고, 배우자는 야간 전문대학 교육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장남 같은 경우는 대학료 수업료가 9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은 장학재단 취업부 상환학자금 대출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예외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요거 공부 안 했던 내용들인데, 이런 예외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200만 원은 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출을 받았죠. 그쵸? 그러니까 요걸 별도로 갚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래서 700만 원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녀는 고등학교 수업료 200만 원, 교복 구입 비용 100만 원, 현장 체험 학습비가 50만 원이 있는데, 일단은 고등학교 수업료는 되겠고, 교복 구입 비용은 한도가 얼마다?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현장 체험 학습비는 한도가 얼마다? 30만 원이니까 3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이장우 씨의 퇴직금 계산 방법은 5번 노동부 선택 및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소득 명세 및 세액 계산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퇴직소득 입력할 때는 입사 연원일과 퇴사 연원일을 확인하셔서 입사 연원일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퇴사 연원일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여기에 여기 문제는 없지만 사원 등록에 퇴사 연원일을 항상 적어줘야 된다.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퇴직금 계산 자료는 입력을 한번 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원전징수죠. 일단은 어떻게 한다? 사원 등록에 가서 이장우 씨의 퇴사 연원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4번 F2 눌러서 불러오신 다음에 퇴직해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노동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노동부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노동부 기준으로는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계산해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평균 임금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이렇게 똑같은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퇴직소득 자료 입력까지 가셔서 지금 연월 8월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고 별도로 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이대로 드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는 얘기는 8월달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8월달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계산, 소득명세 했죠? 그 다음에 세액계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액계산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 이대로 해서 나가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의 접대비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접대비 개정 내역은 지출액을 모두 건다 1번은 초과분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언급된 거래 이외에는 모두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인정되는 금액이다라는 뜻이죠. 접대비 판지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나중에 불러오면 되겠다. 요거로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기업회계 기준선 매출액은 22억 2천만 원이고 이 중에는 특권자 매출이 5,200이 있으니까 특권자 매출을 5,2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대표이사 상여로 해서 송금불산입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사적 사용 경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89만 원이니까 얘도 뭐다? 송금불산입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요.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제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집정생산과 원가가 120만 원인데 시가가 180만 원.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시가로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는 항상 시가로 하게끔 나와요. 원래는 둘 중에 큰 금액이라고 뭐 이렇게 원래는 그게 맞긴 한데요. 그래서 시가로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어차피 문제는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항상 시가로 나오기 때문에 시가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금액은 얼마예요? 부가세가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한 198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사를 바꾸셔야 되죠. 자, 바꾸신 다음에 법인 조정에 접대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불러오기에서 확인하시면은 들어와 있죠? 22억 들어와 있고 요거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권자 거래 금액이 5,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대표이사니까 판관이겠죠? 그래서 231만 원 그 다음에 보니까 임원 개인카드 사용 금액이 89만 원인데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계정 과목에 복리후생비 제조 금액의 계정 금액이 얼마냐면 원래는
12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198만 원. 그래서 복리후생비에는 입력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98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크게 특이한 게 없거든요. 마무리 해주시고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입력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고 특이한 거 없으니까 바로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대표이사 거 있죠, 여기. 그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저 대비 한도 초과액이 나오니까 직접 입력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입력해 주시면, 요거 그대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뭐 대표 접대비, 뭐 대표이사 개인 사용 금액 써도 되고, 이 밑에 있는 사적 금액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직접 입력 누르고, 대표이사 개인 사용, 뭐 요거는 편하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상유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 그대로 해볼게요. 89만원.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증빙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임원이 앞에 붙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증빙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 9893800 얘도 기타 사회 유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업무 부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래 업무 부관 부동산 관련과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할 때는 지급 이자 송금 물산입 해가지고 4단계 있었었죠. 그거의 맨 마지막 단계인데, 그래서 채권자 불문명 사채 이자, 그리고 뭐 비실명 채권 이자,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4번째가 업무 부관 부동산이에요. 기억나시나요? 4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 단계고, 보통 시험 문제에는 채권자 불문명 사채 이자나 건설자금 이자가 나와요. 얘는 3순위. 채권자가 1순위, 2순위가 비실명 사채 이자인데 얘네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업무 부관 이게 4순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순위, 2순위, 3순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걸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감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보면 입력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를 빼고 한다. 그리고 자, 대표이사의 사용 목적으로 별장을 전년도에 2억이 취득하였다. 업무무관 자산 요것도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업무무관 부동산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대표이사 사용 목적. 그러니까 이거 며칠이죠? 전년도에 취득했으니까 단기는 2월 되는 거니까 1월 1일. 적유는 정기 2월. 여기 보이죠? 네. 그래서 2억이었나? 2억 2천이었나? 2억이네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얘는 끝.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은행, 병은행, 을은행이 있네요. 네, 요거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자율 8%, 지급이자 800, 차입금 적수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문제량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6에 900 자동으로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4에 700 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건설자금 이자가 3순위고 업무무관 부동산이 4순위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를 부터 해서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뭐 이게 순서예요. 1번, 그 다음에 뭐 얘는 3번인데 엄밀히 따지면 1번, 2번을 같이 입력하시면 되겠고 3번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를 위에서부터 없애준다. 얼마냐면은 200만 원이네요. 적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끝났어요. 입력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세무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친절하게 나오네요. 그쵸? 해볼까요? 건설 자금 이자 200만원 송금 불산입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급 이자 송금 불산입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중요한 게 뭐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 제가 올려드린 세무조정 강의 한번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업로드 할 때 링크를 빼먹지 않고 한번 연동을 해볼게요.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거는 쉽기 때문에 나오시면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명세 합계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업무용 수용자 문제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93회, 94회만 풀어보시면은 95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추가적인 유형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어렵게 나오면은 처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산세무의 시험 특성상 처분까지 나올 때는 정말 어렵게 나올 때, 그러니까 다른 그 법인세 문제 5문제 중에서 업무용 수용자를 어렵게 내고 싶을 때는 하는 것이지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두 개를 보고 제네시스는 자가고 얘는 렌트다. 임차료를 내니까. 그쵸? 그리고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봐도 얘는 렌트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 정도 포인트가 끝이에요. 나머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자 관련 비용 명세서 문제 나왔을 때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자, 그래서 보면 자, 업무용 수용자 들어가셔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업무용 수용자 등록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새로 불러기에서 차량을 불러온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보니까 총 주행거리가 25,000. 근데 업무용이 22,500이고 취득가액이 6,000. 감가상각비는 1,200. 유류비가 500. 보험료 1,500. 150. 자동차세가 78만원. 자, 그 다음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말립으로 가서 보니까 총주행거리 4만에 업무용도 4만, 그 다음에 임차료가 1200,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360이 아니라 유류비죠. 유류비가 360.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등록을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아까 좀 녹화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여기 자동으로 우리가 업무용 수용자는 자동으로 한다 그랬었어요. 그쵸? 자동 입력을 하는 건데 자, 업무 미사용분이 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액이 있는데 보시면 자, 업무 미사용분은 이제 요거는 자동으로 우리가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문제가 뭐냐? 감가상각비 상당히 한도 초과액이요. 이 320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보시면 자, 내려보면요. 자, 일단은 업무의 사용금액 있죠? 요게 아까 우리가 봤던 192만 8천원이고요. 320은 요거예요. 요건데 그 중에서 제네시스는 자가죠. 자가에 대한 금액이 280이 있는 거고 자, 말리부 자가가 아닌 렌트차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 40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가 렌트를 나눠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는 자동 입력 해볼게요. 업무 미사용분 넣어주시고 192만 8천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그래서 자가는 유보가 되는 거고 렌트는 기타 사회 유출. 렌트는 내게 아니니까 당연히 기타 사회 유출이 돼야 되는 거고 자가니까 당연히 유보시켰다가 나중에 없애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얼마냐면은 280이네요. 그쵸? 280만원. 그 다음에 똑같이 감가상 초과. 그래서 이번에는 렌트를 40만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단기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금액 조정 함께표를 완성하시오. 자, 자비익 볼게요. 1,000만원인데 이 중 법인세 과다 납부분 환급받은 금액이 800만원이 있다. 법인세를 우리가 처음에 여기 밑에 있네요. 요거 밑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을 이게 어떻게 하죠? 송금불산입하죠? 송금불산입하는데 송금불산입 됐던 것들이 다시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예요? 당연히 입금
산입으로 해야겠죠. 자비, 기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보니까 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니까 얘는 뭐다? 송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퇴직급여 1,500만 원인데 한도 초과액이 얼마다? 500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에서 상여 500 하시면 되겠고.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는데요. 자, 자기주식과 관련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만 입금 항목이에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가끔 우리가 이론 문제에도 나오거든요.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다. 그래서 입금산입 기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 자, 요거는 회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말의 공정가치, 즉 시가로 평가하죠. 공정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세법에서는 뭘로 처리해요? 원가법으로 처리해요. 원가법이 뭐냐면 이런 공정가치로 된 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면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분기 어떻게 되죠? 기말에 매도하는 증권 350 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이익을 350 했겠죠? 근데 세법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요? 인정을 둘 다 안 하니까 얘를 이렇게 옮겨서 둘 다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좀 힘드시면은 얘는 그냥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입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쉽죠? 소원금불산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불표를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무조정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표에서 어떻게 한다? 을표에서 이 세무조정 내역을 유보 내역을 정리해서 가표에 넣어준다. 그쵸? 그래서 가표는 이 진값만을 다시 조정하는 거를 넣어준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수업을 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경기말은 단기 기초 잔액이 되겠고 단기적 유보 내역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 가셔서 자, 요것도 제가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녹화한 게 다 날라가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자, 일단은 정기말 600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100이 있었는데 자, 대동충당금이나 재고자산 평가감 요거 정기말 유보잔액가 어떻게 하죠? 항상 단기에 전부 다 없애주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자, 보니까 대전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이죠? 그러니까 기말잔액이 500이 돼야 되니까 증가 500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감된 재고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단기말에는 없다 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고 기말잔액 빵. 그 다음에 단기 세금과 공과금 송금부산입 유보 발생액은 70만원이니까 유보 내역을 정리하는 게 맞죠? 세금과 공과금 70만원.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낼 거냐면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액이라고 하지 않고 송금불산입 기타 뭐 사배 유출된 금액이 70만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겠어요. 저보고 내려가면 아마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타 사배 유출은 넣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평이에요. 너무 아주 노멀한 문제예요. 개념 정리 정도 문제밖에 안 돼서 저 같으면은 제가 출제위원이면 얘를 기타 사배 유출로 넣어서 이거를 좀 착각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표에 가서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요거 을표에 있는 게 제대로 불러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한다? 문제에 보통 있는데 없어도 삭제하시면 돼요. 없어도 삭제하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단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 내용은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무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초잔액이 자본금이 2억 자본잉여금이 252만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2하나구 600450 있죠? 네, 그 다음에 단기말 이제 가면 돼요. 3억 됐으니까 1억, 그 다음에 252만원이 322만원 됐으니까 70만원 증가,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죠? 요거 제가 아까 계산기 뚫려봤는데 얼마나 나왔냐면은 얘가 잠시만요. 다시 뚫려봐야 되나?
네. 그래서 83, 하나, 하나, 둘, 하나, 3, 5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기말잔액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여기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하게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다? 2월 결손금 잔액.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쓴 거 있는지, 잔액이 있는지, 기한 내 기한 경과, 그쵸? 그래서 기존에 2월 결손금이 얼마였다? 10년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었다? 15년으로 바뀌었다. 그런 것들. 요거랑 상관이 없는데 여튼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다. 이거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4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